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훌티입니다. 드디어 선생님과 현대 국어 문법의 마지막 강 문법 요소 2 높임 표현까지 들어왔군요.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에 학생들과 문법 수업할 때 많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고 외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탐구 영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형태소,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왜 나타났고 앞에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뼈다귀부터 만들어 좀 더 편하게 중요한 거 먼저 기억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 중요한 걸 냅두고 자꾸 문제 풀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이해 못하면 자기는 문법 못하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간단한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좀 많이 살이 붙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강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돌아보면서 스님이 강조한 것들 다시 한번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뭐 2배속으로 보면서 중요 부분들, 스님이 강조한 것들 다시 한번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료를 쭉 보면 거기서 또 중요한 것들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들어가고요. 이번 시간 끝으로 현대 국어 문법에 대한 개념 오브 개념 뼈다귀 문법은 마무리가 되고요. 잠깐 정비해서 다음에는 또 고전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져올 건데요. 고전, 중세 국어 문법과 현대 국어 문법은 완전 다른 나라 문법이 아니에요. 현대 국어 문법 잘하면 고전 문법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거든요. 다만 중세 국어 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표기 같은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아레아라든가 좀 특이한 표기들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오늘날은 좀 모양이 달라진 그런 형태들 좀 보면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재미있게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 높임 표현을 마스터 한번 해봅시다. 자, 높임법의 종류와 특징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3-3의 법칙이다. 1, 2, 3 1, 2, 3 뭐 이렇게 외워야 될 게 각자 세 가지다. 이렇게 X축으로 3가지, Y축으로 3가지. X축의 3가지는 이름, 대상, 방법, 이대방. 높임법, 이대방. 자, 그러면 높임법의 이름 3가지는 뭐냐? 높임법의 이름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법. 주체, 상대, 객체. 여기까지는 이해보다는 그냥 외워줘야 되고요. 높임 그러면 이대방이다. 이 이름은 뭐가 있냐?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럼 도대체 주체 높임법은 누굴 높이는 높임법이냐?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이다. 주어가 그 문장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대상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상대 높임법은 누굴 높이는 거냐?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것들은 다 말 그대로 높여야만 높임법인데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높여도 높임법이고 상대를 낮춰도 높임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자, 밥 먹어. 어서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반말해도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해도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선생님이 좀 어릴 적에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릴 때보다 쓸데없이 국어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나 봐요. 기울기란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인데 수학을 보면 양의 기울기도 있고 음의 기울기도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로 기울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대 높임법도
양의 상대 높임법이 있고 음의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러면 좀 기억이 편할까요? 다른 애들은 안 그렇고요. 상대 높임법은 높여서 높이는 것도 있고 반말해서 낮춰서 상대 높임법 안에 들어오는 애도 있다. 플러스 상대 높임법, 마이너스 상대 높임법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모든 게 다 상대 높임법 아닙니까? 높이거나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신문 기사를 보거나 비문학 독서 지문을 보거나 여러분이 일기를 쓸 때 일기장에다가 존댓말 합니까? 아니죠. 반말한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요. 글로 쓰는 어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길을 걸었다. 오늘도 책을 읽었다. 이런 것들을 반말이라고 보기는 뭐하거든요. 80살 드신 우리 어르신께서 수능 문제를 푸시다가 갑자기 펜을 집어 던지고 이놈들은 왜 수능 제시문에다가 다 반말로 찌꺼려놨어?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문어체, 글로 쓰는 어투들, 다 이렇게 평소형으로 끝나는 것들은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 높임법이 아니죠. 즉 상대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대화에서 상대를 높이는 말하는 방법도 상대 높임법. 대화에서 상대를 낮추면서 반말하면서 말하는 것도 상대 높임법. 자, 다시 이대방 삼형제 중에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인다. 상대 높임법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 청자를 높인다. 이때는 청자를 높여서 높일 수도 있고 청자를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법은 주어도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제3자. 근데 그냥 내용상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그럼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필수 부사어, 사람 중에서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려면요, 보통 에게라는 조사와 함께 옵니다. 즉, 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일 때는 에게에 해당하는 걸 높일 수도 있고 안 높일 수도 있는데 동생에게 주었다. 그 동생은 필수 부사어지만 안 높이게 되죠. 그때는 객체 높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드렸다. 그때는 이제 에게를 깨로 바꾸긴 하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에게 부분에 해당하는 그 선생님 부분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방법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그런 선생님이 객체가 된다.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객체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높이는 방법이죠. 주체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을,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즉 그러한 대상들을 높이는 방법.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여야 돼서 주어에는 주격조사 기억나죠? 이가, 깨서, 그리고 단체 더하기 에서. 이게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인데요. 이 중에서 주어를 높이고 싶으면 다른 애들은 안 되고 깨서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깨서가. 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주어를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주체 높이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주체 높임법. 항상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요. 실현되지 않은 예와 실현된 예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동생이 간다. 이 부분을 좀 더 분해하면 동생이 니은다. 자, 니은이 뭐였죠?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자, 이 부분의 주어가 뭡니까? 동생이죠. 동생이라는 명사를 주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라는 주격조사가 왔는데요. 그럼 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우리가 높여야 되는 존재. 아버지로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라는 명사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가 와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건 외우지 않아도 그게 좀 편해요. 동생이 간다고요? 아버지께서 가신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다. 그럼 싸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격조사 중에서도 깨서를 사용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높이게 된다. 다시 한번 주체 높임법을 하는 방법.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앞부분에서는 가, 니은다 이렇게 해서 동생을 안 높였는데요. 뒤에도 똑같습니다. 띠리리리리 띠 다른 그림 찾기 가, 니은, 다 똑같아요. 뭐 현재 가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생이 간다나 아버지가 가, 니은다나 똑같은데 그럼 도대체 아버지를 높이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시죠, 시. 동생에는 없었던 아버지 부분에서 나타났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나타난 선어말 어미 시. 이게 바로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대 높임법을 한번 들어가 보죠. 상대 높임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자를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건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 끝을 가지고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재밌죠? 선생님이 초등학생 영어 강사도 했었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들 정말 개구져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 이거 읽어. 뭐? 이 녀석이 왜요? 존댓말 했는데요. 선생님 저리 가. 뭐? 막 이렇게 그냥 저리 가 그러면 반말이고 요 이렇게 붙이면 존댓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말 끝에서 일반적인 어말어미가 오면 낮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 끝에서 또 높임을 나타내는 말 끝이 오면 높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말 끝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어말어미, 단어를 끝내는 그리고 문장도 끝낼 수 있는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그리고 어미 뒤에, 이건 좀 어렵죠? 어미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는데요. 보통 조사는 체언 뒤에 오는데 조사는 체언 뒤에 오거나 다른 조사 뒤에 오거나 어미 뒤에도 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 이용해서 상대를 높였다 낮췄다 한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보죠. 자, 동생이 가다와 계속 비교해 볼게요. 동생이 가다. 그런데 이거를 내 말을 듣는 상대방. 그죠? 동생이 가다. 이건 혼자 하는 말이고요. 동생이 간다. 뭐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이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높은 사람에게 말한다고 치면, 동생이 갑니다. 그래서 말 끝을 그냥 다가 아니라 가에다가 비읍니다. 이런 말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임형 종결 어말어미가 됩니다. 높임형 종결 어말어미 비읍니다가 한 세트인데요. 이런 거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우리가 더 쉽게 하는 말은 동생이 갑니다가 아니라 동생이 가요. 뭐 이런 거죠. 이때 주의할 점, 요는 무조건 조사거든요. 아까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그랬죠? 간 뒤에 바로 조사가 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조사는 체언 뒤나 다른 조사 뒤나 어미 뒤에 와요. 그래서 어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생략된 거죠. 가라는 어감만으로 문장은 끝날 수 없어요. 어서 가, 근데 여기 아가 겹치니까 뒤에 어미가 생략된 형태인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동생이 가, 이건데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요라는 말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상대를 높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낮추고 싶으면 낮춤형 어말어미 동생이 가,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높여도 상대 높임법, 낮춰도 상대 높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세요. 객체 높임법입니다. 제3자를 높이는 거고 제3자에는 목적어이거나 에게와 함께 올 수 있는 필수 부사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에게 자리에 올 수 있는 필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게 대신에 깨를 써서 아까 전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써서 주어를 높였던 것처럼 필수 부사어 자리에 오는 사람을 높이려면 에게 대신에 깨를 쓰게 되는 거죠. 깨와 깨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깨는 객체 높임법을 만들 때 쓴다. 깨서는 주체 높임법을 만들 때 쓴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또 객체 높임법에서 매우 중요한 건 특수어입니다. 특별한 어휘를 이용해서 목적어나 에게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람을 높인다는 건데요.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동생을 데리고 왔다. 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데리고의 기본형은 데리다고요. 주었다의 기본형은 주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생이고요.
또 필수부사어 에게와 함께 올 수 있는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계속 객체네요. 동생은 높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서술어를 썼죠. 근데 옆에 동생 자리에 아버지를 이라는 말을 넣어봅시다. 아버지는 높여야죠.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싸가지죠. 이것도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것도 굉장히 싸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 왔다. 모시다라는 높임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 어휘를 가져와야 되고요. 에게 대신에 깨라는 말을 써서 아버지라는 객체를 또 높여야 되고 주었다 대신에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써서 아버지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높임법에는 이름, 대상, 방을 먼저 기억을 해줘야 한다. 높임법의 이름에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있다. 주체 높임법은 누굴 높인다? 주어. 상대 높임법은 누굴 높인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 청자. 이때 중요한 건 청자를 높여도 상대 높임법, 청자를 낮춰도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목적어 혹은 필수부사어에게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객체 높임법이다. 자, 이때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 깨서시.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방법은 말끝에는 어말어미도 있고 보조사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에는 부사격조사 에게 대신에 깨, 그리고 특수어휘가 있었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 특수어휘를 가장 마지막 쪽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수어휘는 객체 높임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 교재에 이미 적어놨죠. 이 특수어휘는 좀 헷갈리게 주체 높임법에도 사용될 수 있고 상대 높임법에도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또 볼게요. 동생이 잔다. 분해하면 동생이 자, 니은, 다. 구조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 니은, 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죠. 아버지가 잔다?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조사 깨서를 활용하고요. 또 자다가 아니라 이번엔 뭘 가지고 와서 주무시다를 가지고 와서 이때 주의할 점은 주무다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무다는 없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무시까지가 생긴 것이 이래서 그렇지 시는 어미가 아니고요. 주무시까지가 그냥 한 세트의 단어예요. 여기까지가 주무시다, 주무시고, 주무시니, 주무시지만 변하지 않는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쓴 건 아니에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주무시다,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격조사 깨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아버지를 높인다. 틀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주무시다라는 무엇을 통해서 특수어휘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안 썼는데 자 동생이 갑니다 앞에 만약에 선생님한테 말 거는 거예요. 선생님 동생이 갑니다. 제 동생이 갑니다. 뭐 이렇게 가면요. 자, 선생은 직업 이름인데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고 나보다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 님이라는 접사를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특수어휘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체 높임법은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주어를 높이는 건데 이때 특수어휘를 통해 주어를 높일 수도 있다. 상대 높임법은 말끝, 어말어미나 보조사를 이용해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건데 청자를 높이는 건데 역시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높일 수도 있다.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조사 깨서와 특수어휘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이는 거다. 이 부분 오늘 수업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선생님, 방금 든 예시네요. 님이라는 접사를 이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누굴 높인 거예요? 선생이라는 분을 높였죠. 이분을 왜 높였어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니까. 그래서 이 님을 사용한 이 표현은 상대 높임법이고요. 선생님, 뭐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원래 기본적인 문자의 형태는 뭡니까?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여쭈어 보다로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말이 생략돼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에게에 해당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이건 좀 싸가지니까 에게 대신에 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쭈어봐도 될까요? 앞에는 선생님께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거고 선생님은 에게와 함께 올 수 있는 필수 부사어였고요. 이 필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묻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쭈다라는 특수어휘를 이용했어요. 다시 한번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였기 때문에 얘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죠.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 그렇죠. 친구한테 말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겠죠. 근데 끝에 요가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선생님이니까 마지막에 존댓말 해줘야죠. 선생님을 예전에 괴롭혔던 초등학생들처럼 이거 해도 될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요라는 보조사가 왔습니다. 이것은 상대 높임법이 되죠. 자, 그 밑에 가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어제 할머니를 뵈러 가셨어요. 누가 할머니를 뵈러 가셨죠?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가가 아니라 깨서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주격조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깨서는 주체 높임법이 되죠. 어제 할머니를 뵈러. 이 문장의 목적어는 누굽니까? 할머니입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분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객체. 객체를 높이기 위해 보러가 아니라 뵈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주어가 가다의 주어가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갔어요, 가았어요가 아니라 가시. 그렇죠?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역시 주어를 높인 거니까 주체 높임법이고요. 가시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어제 할머니를 뵈러 가셨어. 그럼 반말이고 아버지께서 어제 할머니를 뵈러 가셨어요. 그럼 존댓말이죠. 이 요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상대 높임법.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똑같아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다? 과장이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 과장님이라는 말을 썼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어제 제가, 이 제는 이가 등과 함께 왔으니, 주격조사와 함께 왔으니 주어인데요. 나를 높입니까? 내가 주어로 갔을 때 나 님께서 말씀하신다 뭐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이 제는 난데 나를 오히려 낮춘 거예요. 왜 낮췄을까요? 네, 나보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 과장님이 높으니까 과장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췄죠. 그래서 이것도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높인 겁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에게 드린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과장님은 높은 사람이니까 깨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건 생략돼 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내서 드리다 원래는 전화했는데 그거를 전화를 드렸는데 왜? 숨어있는 과장님께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떻게 찾아요?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알거든요. 자, 전화를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냐? 과장님에게 드렸다. 아, 에게와 함께 올 수 있는 과장님을 높이기 위해서 안 숨어 있다면 깨라는 말도 붙이고 그리고 전화를 하다가 아니라 과장님에게는 전화를 드리다. 과장에게와 함께 올 수 있는 과장님이라는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왜 안 받으시었습니까?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과장님이죠. 이때 이 받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께서. 원래 이 이렇게 오겠죠. 과장님이 안 봤다. 그런데 이 숨어있는 과장님이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she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쓰게 되는 거죠. 앞에서 쌤이 3, 법칙 하면서 외워야 될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외웠어도 좀 편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거 안 찾고요. she 나오면 무조건 주어 높이는 거다. 주어 높이는 거면 뭐다? 주체 높임법이다. 그런 거. 그 다음 씁니까? 왜 안 받았어? 그러면 반말이죠.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씁니까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말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죠. 여러분도 이거 따라 하면서 바로 외워버리세요. 높임법은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다? 3이다. X축 3은 뭐다? 이름, 대상, 방법이다. 그리고 이름에 해당하는 외워야 될 거 세 가지 뭐다? 주체, 상대, 객체다. 그리고 그러면 주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뭐다? 주어다. 상대 높임법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은 누구다? 청자다. 객체 높임법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은 누구다? 제3자다. 이때 제3자는 목적어이거나 필수 부사어여야 한다. 주체 높임법에서 주어를 높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가끔 특수 어휘를 이용해서 주어를 높인다. 상대 높임법에서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은 뭐가 있다? 말끝이 있다. 그 말끝에는 어말 어미와 보조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가끔 특수 어휘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할 점, 상대를 높여도 상대 높임법, 상대를 낮춰도 상대 높임법.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부사격 조사 깨. 그리고 특수 어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말 고생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국어의 문법을 한번 큰 틀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막 못 당하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들을 조금만 규칙화하면 되니까요. 중요 부분 위주로 반복하면서 꼭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만간 다시 만나요. 고생했습니다.